나는 80을 넘겼다. 80년을 넘겨 살다 보니 이름 대신 계절과 냄새로 기억나는 날들이 더 많아졌다. 봄에는 쑥과 된장의 냄새, 여름에는 장마에 젖은 볏짚과 젖은 옷의 냄새, 가을에는 햇보리와 고추를 말리는 뜨거운 장독대의 냄새, 겨울에는 연탄과 마른 나무, 온돌에서 올라오는 그 묵직한 냄새. 내 삶은 그 냄새들 사이로 흘러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엔 언제나 보리가 있었다. 내가 아내가 된 날에도, 어머니가 내 손을 마지막으로 놓던 날에도 보리는 우리 집을 살리고 나를 묶었다. 나의 집은 강원도의 산자락, 골짜기 바람이 매서운 마을에 있었다. 어린 시절 우리 집은 초가지붕에 한지문, 볕 좋은 날이면 어머니가 삼배를 삶아 내다 말리던 마당이 전부였다. 아버지는 산에 올라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팔았고 때론 나무를 하거나 지프로 광주리를 엮었다. 어머니는 삼배 치마저고리를 꿰매고 새끼줄을 꼬고 봄이면 머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두레에 나가 모내기 품앗이를 했다. 밥상엔 늘 보리와 옥수수가 많았고 흰쌀밥은 제사날이나 큰 잔치 때나 겨우 맛볼 수 있었다. 된장국과 열무김치, 감자전, 도토리묵이 계절을 따라 돌았다. 나와 남동생 둘, 새아이가 웃을 차례만큼 배를 채우는 법은 드물었다. 보릿고개라는 말은 우리 집에선 철보다 먼저 찾아오는 경고문이었다. 겨울 내 저장한 보리가 바닥나고 새 보리는 아직 익지 않은 늦봄의 언덕. 그 언덕은 아이들한테 장난감 하나 없는 방 같았고 어른들한테는 말수가 줄어드는 저녁 같았다. 그 해, 내가 17이던 해에 보릿고개는 유난히 길었다. 아버지의 수츤비가 잦아 잘 팔리지 않았고 마을 장터에도 소금과 젓갈이 비싸졌다. 어머니는 쌀독 바닥을 쓸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나는 알았다. 한숨 속에 어떤 결심이 서고 있음을. 그 여름 5일장에 다니던 보부상들이 우리 마을에도 자주 나타났다. 그들 가운데 특히 부자라 소문난 사람이 있었다. 모두들 박서방이라 불렀다. 그는 등짐 대신 나귀에 짐을 싣고 다녔고 나귀마저도 비단끈을 걸어 귀티가 났다. 부산 국제시장까지 내려가 물건을 떼어온다고 했다. 상회에서 들어온 헝겊, 유리구슬, 값싼 거울, 중국에서 흘러들어왔다는 잔향의 비닐신까지 그의 보따리는 늘 반짝이는 것들로 가득했다. 장에서는 그의 좌판 앞이 늘 북적였고 아이들은 거울 속 자기 얼굴을 보며 깔깔댔다. 그해 장마가 끝나던 즈음 어머니는 나를 방으로 불렀다. 한지문을 닫고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이 이상하게 떨렸다. 인연, 네가 나를 미워해도 좋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했다. 집에 쌀이 떨어지고 네 두 동생이 밤마다 배고프다 울고 네 아버진 산에서 내린 비로 숯가마를 다시 쌓아야 한다. 박서방이 너를 데려가면 보리자루 하나를 놓겠다 하였다.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고 나서 내 가슴은 마치 언덕을 뛰어오르는 나귀처럼 가쁘게 들썩거렸다. 보리자루 하나. 한 자루가 겨울을 버티는 생명줄이라는 걸 나는 너무 잘 알았다. 동시에 그 한 자루에 내가 매달린다는 사실이 비수처럼 다가왔다. 내가 그 한 자루가 되어 집을 살릴 수 있다면 그럼 나는 집을 떠나야 한다는 말이었다. 어머니는 울지 않았다. 울어버리면 결정을 무너뜨릴까 봐서였을 것이다. 나는 어린 소처럼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려 했다. 그 손이 우리 모두를 살리려고 휘어지는 것을 알았으니까. 혼례는 호화롭지 않았다. 초래청 대신 우리 마당에 멍석을 깔고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술을 따랐다. 나는 삼배 치마저고리를 고이 차려입고 붉은 연지곤지를 너무 진하게 바르지 않으려 애썼다. 비단 족두리 대신 간단한 비녀 하나. 바람이 불어 한지문이 달각거렸다. 박서방은 나보다 10서너 살은 더 많아 보였다. 두툼한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말없이 앉아있으면 무섭지 않았지만 말할 때의 목소리는 장터처럼 큰 사람. 마을 안악들은 속삭였다. 복 많은 년이다. 굶어 죽지 않을 곳으로 간다. 그 말은 축복 같았지만 내 귀에선 나를 멀리 떠미는 통지문처럼 울렸다. 첫날 밤 어둠이 내려와 초가집 벽에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릴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방 문을 열고 합판줄을 건넸다. 서로한테 말은 적어도 손은 따뜻하게 잡아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집요했다. 박서방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내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내 몸에 입혀진 새 신분, 아내라는 옷의 솔기를 조심히 만져보는 마음이었다. 좋다 나쁘다를 따질 시간보다 숨을 고르며 견뎌야 할 시간이 앞에 많다고 느꼈다. 시댁은 생각보다 넓었다. 광에는 말린 황태와 멸치 자루가 쌓였고 장독대에는 된장, 고추장, 간장이 가지런했다. 층층이 쌓인 그 항아리들은 우리 집 빈 쌀독과 달리 줄이 굵은 안심을 달고 있었다. 아침이 오면 시어머니가 먼저 일어나 화롯불을 살렸다. 나는 그 옆에 앉아 깨를 볶고 들기름 한 방울에 마늘을 다져 된장을 풀었다. 보리밥 위에 올릴 참기름 냄새가 집 안을 따뜻하게 채우면 그 냄새가 어쩌면 내 마음에게 말해주는 듯했다. 여기서 살아라. 네가 눈을 뜨면 또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박서방은 장을 따라 나갔다 들어왔다. 5일장마다 지객꾼들이 다르고 길가의 물소리가 다르고 여름 장마가 끝나면 고추를 널러 다니는 색깔이 달라진다고 했다. 그는 주판을 굴릴 때만큼이나 이야기에도 능숙한 사람이었다. 한 번은 먼 바다 마을에서 들고 온 비단 조각을 꺼내며 이건 남쪽 바다를 건너온 배의 뱃속에서 수많은 손을 거쳐 여기까지 온 거라고 말했다. 세상엔 여러 색이 있지. 그는 씩 웃었다. 우린 그 색을 필요만큼 찰나 쓰는 거고. 그 웃음이 나에겐 묘하게 큰 집의 그늘처럼 느껴졌다. 색을 고를 권리는 내게 없다는 뜻처럼 나는 장부를 배우기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말하길 집안의 안하기 계절을 알아야 장독대가 안 넘치고 숫자를 알아야 남의 말에 속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주파나를 튕기며 손가락에 굳은 살을 만들었다. 동네 아이들이 가게 앞에 모여들면 유리구슬을 꽁꽁 숨겨두고 값싼 거울은 한숨 쉬듯 팔았다. 가을에 배추를 절일 때면 우린 밤새도록 젓갈을 손질하고 마늘을 다졌다. 손끝에서 배추가 익어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시간 동안 나는 내 몸과 내 마음이 한 집의 모양을 배워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날들이 순했다는 말은 아니다. 박서방은 장에 나가 며칠씩 돌아오지 않을 때가 많았고 돌아오면 술기운을 몰고 들어왔다. 어떤 밤엔 부산에서 배운 노랫가락을 흥얼거리며 어떤 밤엔 항구의 술집에서 누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잤다느니 거기선 여자들이 웃는 방식부터 다르다느니 그런 이야기들을 했다. 나는 가만히 밥그릇에 남은 보리밥을 눌러 떼어냈다. 젓가락이 빈 그릇을 건드릴 때 내 마음도 쨍소리를 냈다. 질투라는 건 배고픔과 닮았다. 한 번 시작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다. 내가 내보일 수 있는 것은 화가 아니라 성실뿐이라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면 또 된장을 풀고 시장 보따리를 묶어주고 장독대에 비 올까 덮개를 다시 묶는 일. 내가 줄 수 있는 건 그뿐이었다. 아이를 잃은 날을 나는 잊지 못한다. 첫 겨울이 깊어갈 때 나는 처음으로 아이를 품었다. 그러나 장터를 다녀온 지 이틀쯤 지나서 나는 배를 부여잡았다. 문풍지 사이로 칼바람이 새우몄고 방바닥에 온기가 발목까지 오르기 전에 피가 흘렀다. 어머니가 달려오듯 시어머니가 내 손을 떡 잡았다. 이 집에 들어오는 것들은 겨울을 버텨야 한다. 그 말은 위로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산처럼 무거운 명령이었다. 나는 며칠을 기침하듯 울었다. 박서방은 말없이 장터에서 사온 사탕을 내 옆에 놓고 밤늦도록 주판을 튕겼다. 그 소리가 내 울음보다 컸다. 이듬해 봄, 내 친정어머니가 세상을 떴다. 나는 흰 수건을 동여매고 산길을 내려갔다. 상여가 골짜기를 가로지를 때 산새들이 놀라 날아올랐다. 어머니의 두 손이 내 손을 놓던 마지막 밤, 그 손끝의 떨림이 이제야 내 손 안에서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상주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어머니가 내게 남긴 건 삼배의 풀 냄새와 뜨거운 된장국의 소리와 그리고 무엇보다 무릎 위에서 가만히 단단해지는 인내였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산등성이에 피어있는 진달래를 보며 속으로 말했다. 어머니, 부디 편하니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 무렵 박서방의 가게는 더 커졌다. 부산에서 흘러들어온 물건들이 많아졌고 일본 글자가 쓰인 상자도 보였다. 전쟁이 끝나고 길 위의 물건들이 자꾸 다른 나라의 향을 데려왔다. 옥수수 껍질로 엮은 인형 대신 플라스틱 장난감이 아이들의 시선을 빼앗았다. 나는 그 알록달록함을 보면서 이상한 슬픔을 느꼈다. 가난은 사라질까? 아니, 색이 늘어났을 뿐 어둠의 무게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장터의 사내들이 웃으며 말했다. 세상은 좋아졌지. 나는 웃지 않았다. 음식을 장만하고 장부를 맞추며 좋은 것과 필요한 것이 늘 같은 것이 아님을 배웠기 때문이다. 시어머니가 아팠다. 여름 장마철 장독대에 물이 차오르던 날부터였다. 무릎이 붓고 숨이 가빠졌다. 동네 의원이 와서 약을 지어줬지만 밤마다 그녀는 헛기침을 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등을 두드리고 생강차를 끓였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오래 가만히 있고 있었다. 너를 데려올 때 나는 네가 우리 집에 오래 머물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 시어머니의 말은 쉰소리로 나왔다. 너는 버티는 법을 알고 있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나를 꾸짖지 않았다.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장독대 덮개를 확인하고 여름 끝자락에 가을을 기다리는 방식으로 집을 지키는 걸 그녀는 느꼈던 것 같다. 몇 해가 지나서야 나는 아들을 낳았다. 그 아이의 울음은 장마 끝에 햇빛처럼 선명했다. 박서방은 그제야 처음으로 내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다. 네가 우리 집의 기둥이다. 그 말은 칭찬 같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기둥이란 쓰러지지 않도록 서 있는 것일 뿐 움직이거나 떠날 수 있는 이름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웃었고 아들의 작은 손이 내 손가락을 꽉 잡았다. 새벽에 아이를 업고 마당을 서성이다 보면 새들이 깨는 시간의 공기가 뺨을 스쳤다. 나는 내 뺨에 새겨지는 그 냉기를 사랑했다. 비로소 내가 산과 집, 절기와 사람들의 말 사이에 살아있다는 감각이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그 무렵 박서방에게도 시련이 왔다. 어느 겨울 장에서 무거운 상자를 들다 허리를 크게 다쳤다. 그 후 다리는 점점 굳었고 봄이 와도 회복이 더뎠다. 내가 가게 앞에 나가서서 계산을 보고 물건을 드리고 장부를 맞추고 때로는 다른 보부상들과 흥정까지 하게 되었다. 서너 해가 더 지나자 박서방은 주판을 만지는 시간보다 마루 끝에 앉아 먼 산을 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는 가끔 내게 조용히 물었다. 내가 부산에서 볼 수 있던 바다의 색, 내 눈에도 보이느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장독대의 색을 본다. 그 말에 그는 잠시 웃다가 길게 한숨을 쉬었다. 한숨은 그 사람의 마지막 장사처럼 느껴졌다. 세상의 색을 팔아온 남자가 이제는 눈빛으로 산을 사들였다가 놓는 일을 반복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자랐다. 아들은 학교에 갔고 나는 글을 모르던 손으로 아이의 공책을 펼쳐보며 글씨를 외웠다. 근 문지방 같고 S은 지붕 같고 M은 창처럼 생겼다. 동네에서 늦깎이 글 공부를 하는 안악들이 모여 저녁마다 교회에 갔다. 종교를 가리지 않았다. 교회에는 책상이 있었고 스토브가 있었고 무엇보다 글자가 있었다. 스님이 사는 작은 암자에서도 겨울에 죽을 쑤어 나눴다. 사람들은 배고픔 앞에선 누구의 하늘을 바라보는지 따지지 않았다. 나는 그런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가 조금씩 다른 집으로 드나들며 배운 것은 서로의 손길이 비슷한 온도를 가진다는 사실이었다. 어느 날 밤 스승님이 칠판에 써준 문장을 나는 100번쯤 따라 썼다. 하루에 한 줄이라도 읽고 한 숟가락이라도 나눠라. 그 문장은 내 삶의 또 다른 장부의 첫 줄이 되었다. 세상이 바뀌었다. 마을에는 아스팔트가 깔렸고 트럭이 다녔다. 장터에는 비닐 천막이 줄지어 서고 옛날식 광주리 대신 공장에서 찍어낸 바구니가 쌓였다. 부엌엔 연탄이 들어오고 연탄재를 버리는 골목에 검은 얼룩이 남았다. 누군가는 좋아졌다고 했고
누군가는 언제나처럼 힘들다고 했다. 내 귀엔 두 소리가 동시에 들렸다. 좋아졌다는 말은 내 아이의 도시로 가는 길을 떠올리게 했고, 힘들다는 말은 내 두 손의 굳은 살을 만지게 했다. 나는 가게 한켠에 작은 상자를 놓고 서로 사정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장부 대신 약속을 적어두었다. 봄에 볼이 타작한 뒤 갚음. 그 문장이 내게는 신앙 같은 것이었다. 믿는 마음으로 쓴 약속은 믿는 마음으로 거둬들일 수 있었다. 한여름 박서방이 조용히 갔다. 마지막 며칠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그가 한때 수십 번 묶었다 풀었을 보따리의 끈을 기억하듯 그 손등에 혈관을 쓸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네가 내게서 배운 건 무엇이었느냐? 나는 길게 생각하지 않았다. 세상의 색을 잘라 쓰는 법. 그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너는 색을 모아서 덮는데 더 능한 사람이다.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나는 문 밖에 장독대에 덮은 비닐을 다시 매만졌다. 장마가 온다고 했고 그 말은 곧 내 마음에도 비가 올 거라는 뜻이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들은 서울로 올라갔다. 큰손이라 불리던 아비 없이 가게를 지키는 여자가 처음엔 우스웠는지 어떤 장꾼들은 나를 낮게 보았다. 나는 그들에게 값을 조금 더 깎아주고 대신 다른 물건을 더 얹었다. 어느 날 저녁 내가 부두에서 돌아오며 비를 맞던 날 한 젊은 상인이 말했다. 아짐에 세상에선 이기려면 밀어붙여야지 왜 자꾸 빼줍니까? 나는 말했다. 나는 장부를 흑백으로만 보지 않는다. 빛과 은혜가 같은 줄로 묶여 돌아오는 걸 많이 봤다. 그 젊은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몇 해 뒤 그도 내 방식을 배웠다. 어렵게 살아남는 방식은 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방식이었으니까. 내가 쉰이 되었을 때 나는 문득 내 삶의 첫 가격표를 떠올렸다. 보리 한 자루. 그 한 자루가 내 이마에 붙어 있던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걸 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봄마다 보리타작이 끝나면 가장 좋은 보리 한 자루를 골라 친정이 있던 이제는 사람이 거의 떠난 그 마을로 가져갔다. 빈 마당, 기울어진 우물, 잡초가 자란 돌담 앞에 그 자루를 조용히 놓고 돌아섰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 자루는 내게 빚이자 동시에 안부였다. 나 아직 살아서 이만큼 보냈다. 다음 해에도 다다음 해에도 나는 보리자루를 들었다. 내 어깨의 힘은 줄었지만 내 마음의 어조는 단단해졌다. 보리는 나를 묶었지만 나는 그 보리로 내 이야기를 풀었다. 이른이 넘어 손자가 생겼다. 작은 아이가 장독대 주변을 빙빙 돌며 묻는다. 할머니, 이 항아리엔 뭐가 들어있어? 된장과 간장, 그리고 기다림. 아이가 머리를 갸웃한다. 나는 웃으며 아이를 안아 올린다. 기다림을 많이 모은 집은 나중에 좋은 맛이 난단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는 둥, 많은 둥, 손에 든 플라스틱 인형을 흔든다. 세상은 정말 변했다. 그러나 장독대의 기다림이 주는 맛은 여전히 같았다. 나는 아이에게 종종 옛 이야기를 들려준다. 내가 어떻게 이 집에 왔는지, 그때 어머니 손이 왜 떨렸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어떤 계절들이 지나갔는지. 아이는 가끔 묻는다. 할머니, 그건 슬픈 이야기야? 나는 대답한다. 슬프기만 한 이야기는 오래 남지 못한단다. 우리 이야기는 슬픔과 밥이 같이 있는 이야기야. 나는 이제 글을 오래 쓰지는 못한다. 눈이 흐릿해지고 손목도 아프다. 그러나 때때로 공책을 펴고 연필로 짧게 적는다. 사람을 먹여 살린다는 것. 그 말은 내가 평생 붙잡고 있던 말이다. 남편을, 아이를, 시어머니를, 때론 이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먹여 살리는 일. 그 일은 화려하지 않았다. 아침에 물을 드고 된장을 풀고 장독대 덮개를 손바닥으로 펴고 아이의 옷매무새를 다듬는 그런 사소한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쌓여 집이 되었다. 집이 되어 시간이 되었다. 시간 속에서 나는 아내였고 며느리였고 어머니였고 그리고 하나의 사람으로 늙어갔다.
사람들은 묻는다. 사랑했습니까? 나는 잠시 침묵한다. 젊었을 때라면 단번에 대답하지 못했을 질문이다. 이제는 알겠다. 사랑은 장터에서 사오는 반짝이는 물건이 아니었다. 사랑은 집안에서 매일 끓여야 하는 된장국과 같았다. 비가 오면 물을 덜 붓고, 사람이 많으면 소금을 더하는 것, 입맛이 변해도 계절이 바뀌어도 그 국은 식탁에 올라야만 했다. 박서방과의 삶은 그런 국이었다. 때론 짰고 때론 싱거웠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나눈 그릇의 온기는 내 손에 오래 남았다. 그 온기를 나는 지금도 잊지 않는다. 내가 배운 가족의 모양은 한문화의 그림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 시어머니에게서 배운 인내는 산사에서 나눠준 죽처럼 담백했고, 교회의 글 공부에서 배운 연대는 이웃나라서 흘러온 담요처럼 낯설지만 따뜻했다. 장터에서 팔던 유리구슬은 먼 데서 왔지만 그 반짝임은 우리 아이의 웃음 안에서 의미를 찾았다. 세상은 여러 색으로 움직이고 각자 다른 신과 다른 습속을 안고 산다. 나는 그 사이에서 밥을 짓고 빨래를 말리고 죽은 이를 보내고 태어난 이를 맞아들였다. 다문화라는 말이 떠돌기 전에도 우리의 마당에는 이미 다양한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손님이 오면 우리는 밥을 내어놓았고 떠나는 이가 있으면 그 등에 물을 뿌렸다. 그렇게 서로의 길을 빈다는 마음만은 어디서나 비슷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후회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나는 조금 다르게 말할 것이다. 후회라기보다 고쳐 쓰고 싶은 문장이 있다고. 보리한 자루에 팔려간 처녀라는 문장. 나는 그 문장을 이렇게 고치고 싶다. 보리 한 자루로 집을 살린 딸, 그리고 그 딸이 스스로 집이 된 이야기. 나는 그 문장을 품고 오늘도 장독대 앞에 선다. 바람이 한가리 사이를 지나가며 작은 소리를 낸다. 나무잎이 비벼지는 소리, 오래된 지붕이 대답하는 소리, 멀리서 아이의 웃음소리가 따라오는 소리. 그 소리들 속에서 나는 내 삶의 결론을 조용히 꺼낸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선택한 길로만 걷지 않는다. 때로는 길이 우리를 선택하고 때로는 계절이 우리를 데리고 간다. 중요한 것은 그 길 위에서 무엇을 나누었는가, 어떤 맛을 끓였는가, 누구의 손을 잡았는가다. 나는 보리의 계절을 건넜고 된장의 시간을 끓였고 장터에 색을 덮어 밤을 지켰다. 그걸 사랑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사랑을 오래 했다. 그걸 가족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가족을 한 끼도 거르지 않았다. 오늘 아침 나는 작은 보리 한 줌을 꺼내 솥에 씻어 불렸다. 솥뚜껑에서 하얀 김이 오르며 부엌 천장을 부드럽게 적신다. 나는 나무 주걱을 쥐고 잠시 눈을 감는다. 어머니의 손끝이, 시어머니의 기침이, 아이의 울음이, 남편의 마지막 질문이 다 그 김 속에 섞여 오른다. 나는 주걱을 들어 조용히 섞는다. 자, 오늘도 조금만 더 끓자. 내 말은 솥 안으로 들어가 작은 파문이 된다. 그 파문은 내 마음에도 번진다. 나는 안다. 우리가 나눈 그릇들은 언젠가 모두 비워질 것이다. 그러나 빈 그릇을 씻어 다시 놓는 일, 그 일이 바로 삶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빈 그릇에 다시 보리를 담을 수 있는 한, 나는 아직도 살아서 아내이고 어머니이고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이다.